자, 이번 시간 이제 고려의 사회편이죠. 페이지는 150쪽. 그래서 중세의 사회입니다. 사회편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치와 경제를 했기 때문에 사회편은 거의 뭐 중복되는 내용.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0쪽 그 1번 고려의 신분제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양거로 1번에 고려 사회의 특징. 문벌귀족 사회죠. 그래서 그 맨 끝에 보시면 계층 간의 이동은 가능한 개방적 사회다고 했지만 조금 뭐 불안하죠. 그렇죠. 설명이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요것은 제가 한번 칠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설명을 싹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확인하는 것으로. 자, 이제 고려인데요. 고려의 신분사회, 신분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귀족층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귀족부터 볼게요. 귀족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자, 일단 맨 앞쪽으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라는 거지. 자, 지방호족이 있어요. 지방호족과 또 육두품이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그렇죠? 고려를 건국했다. 자, 이들 세력이 뭘로 가지요? 문벌귀족으로 가죠. 누구 때 갑니까? 성종 때. 그렇죠. 요렇게 이 정도는 아셔야지. 성종 때 지방호족과 육두품으로 이들이 이제 문벌화 이르면서 귀족, 문벌귀족으로 가죠. 자, 문벌귀족을 한 방에 제껴버린 세력이 있으니 그것이 무신정변, 무신들의 난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무신들도 한 방에 제껴버린 세력들이 있으니 누구? 몽골의 침략, 그렇죠? 몽골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되면서 친원 세력, 권문세족. 자, 권문세족이 등장을 했고요. 이 권문세족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세력이 있었으니 그것이 신진관료, 신진사대부.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가 나라를 세웠으니 조선이고 그것이 사대부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자, 몽골이 쳐들어왔으니까 이때는 원나라가 쳐들어왔고, 그렇죠. 몽골이 침입했고 그 다음에 쳐들어온 애들은 누구예요? 맨 마지막에 홍건적, 그리고 왜구, 그렇죠. 그래서 누구 때? 신진사대부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 마지막 정도의 그러니까 이 시기죠, 그렇죠. 이때 홍건적과 왜구가 같이 쳐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쳐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쳐들어온 애들 거란이죠. 거란의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그렇죠? 그 다음에 무신이 등장을 했고, 무신이 등장을 하기 바로 전에 누구? 문벌귀족의 마지막 부패한 세력을 보여줬을 때 여진과 4대 했던 이자경. 그렇죠?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이 순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집권 세력 어떻게? 문무, 권, 신이라고 외우시고, 그리고 앞자 따서 거, 여, 몽, 왜가 쳐들어왔다. 왜구, 홍건적은 바로 앞전 시대니까 됐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중앙 귀족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지방 세력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은 지금 중앙 진출 세력이고 지방 내용은 지금 빠져 있다. 자, 지방호족과 육두품이 전체가 중앙에 가서 귀족을 했다 그러면 지방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방으로 가서 지방의 특권층, 그러니까 지방의 지배 세력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누구냐? 향리입니다. 이 향리는 점차적으로 맨 처음에는 어디예요? 귀족이죠. 집권 세력이었는데 지방으로 이 정치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귀족과는 멀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향리는 조금 이따 중류층으로 가게 되는데 아무튼 초창기에는 요 중앙 세력에서 향리로 지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향리들이 초창기에는 대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향리를 위한 잔치, 연회를 베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엔 향리가 아무래도 귀족 쪽에 가까웠구나라고 이제 보셔야지요. 귀족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향리가 이쯤 되면 문벌 귀족에 밀려서 지방의 중류층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향리가 문벌 귀족 때 과거 시험을 봐요. 과거로 해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류에서 귀족으로 올라갈 수는 있었죠. 그러니까 신분제가 조금 개방적이었다. 이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향리는 계속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해서 무신진권기 때 그 최충원 혹은 최우 때 그 문관으로 중앙에 등장하게 됐죠. 하지만 그 언제 때 공민왕 때 대거 진출하게 되죠. 이것이 신진 4대부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진 4대부의 뿌리는 누굽니까? 향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요거, 요거, 가. 그렇죠? 이것을 제가 도표로 그려서 그렇지 이거를 가지고 글자로 그렇죠? 글로 풀어가지고 자료에다 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에 대한 내용을 찾아라. 특히나 이 신진사대부에 대한 내용을 출제를 한다면 향리에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다 가를 쳐놓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향리 혹은 신진사대부 문제 낼 때 이런 표들이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됐어요. 한번 보면 돼요. 150쪽의 양괄호 1번에 고려사회 특징 동그라미 1번 문벌귀족 사회 여기 있죠? 그래서 계층의 이동은 가능한 개방적인 사회였다라는 거죠. 이 문벌귀족들은 어떻게 그 집권을 했는지는 그 아래 나와 있고요. 일단 개요 두 번째 양괄호 1번에 두 번째 성씨가 일반화됐죠. 그래서 평민들도 일반적으로 성씨를 쓰게 되는 것이 고려입니다. 자, 동그라미 세 번째 본관제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고려 때 본관제도 태조는 호족에 성씨를 주고 거주지를 본관으로 삼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김씨, 어디 이씨, 뭐 어디 최씨, 저는 황씨니까 어디 황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본관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이제 대가족 중심 사회 동그라미 4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5번 있죠. 그 아래 신분 구성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그래서 귀족을 잠깐 살펴봤다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이 문벌 귀족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였어요? 자기들 문벌끼리 그 결혼을 했었단 말이죠. 혼인으로서 그 문벌을 유지를 시켰고 그리고 과거로 통해서 중앙으로 갈 수가 있었던 세력들 그리고 이들은 음서로 자신의 배를 불렸던 세력이죠. 경제력은 또 보너스 뭐 있었어요? 공음전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여진의 4대 그렇죠? 금과 4대하는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띄었었고 무신은요 그냥 싸움 잘하면 되죠. 이건 안 나와요 시험. 자 권문세족은요 역시 음서지요. 음서로서 혹은 친원적인 성향을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역시 불법적인 대토지를 소유했겠죠. 그렇죠? 불법적 대토지를 소유했었고 보수적이면서도 친원 세력이었고 그렇죠? 신진사대부는 어떻습니까? 지방 중소 지주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앙 세력보다는 경제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대부분 무엇으로 진출해요? 이 친구들은 과거 시험을 봐서 과거로 중앙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띄었고 그리고 친명적인 세력을 그 성향을 가졌었다라는 것. 자, 그 아래 양괄호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왕족과 고위 관료, 귀족 있죠. 개경에 거주했고 대부분 음서나 공음전으로 자신의 특권을 누렸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개방적인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중앙으로. 이것이 이제 개방적이었다라는. 신라에 비해서는 뭐 파격적이죠. 신라는 골품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능력이 있어도 못 갔잖아요. 근데 요 고려는 능력이 있으면 가능했다라는 얘기. 자, 그 아래 별표 쳐 있는 거 있죠. 뭐 중앙 귀족도로 죄를 지으면 낙향해서 향리로 전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죄 지으면 집에 가. 그래서 향리로 전락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귀향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귀족들에게 주었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귀향형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중앙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 그러니까 가라라고 해서 귀족들에게 주었던 형벌 중에 하나가 귀향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또 양괄호 3번의 중류층을 한번 봅시다. 중류. 자, 중류를 보시면요. 그 형성 고려 시대에 새롭게 등장을 했죠. 통치체제 하부 구조를 담당했고 특징 직역을 세습하고 토지를 받았다. 이게 뭔 얘기냐? 자, 종류를 한번 보고 판단할게요. 기역번 남반이죠. 군중 실무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동반이 있고 서반이 있어요. 그래서 동반은 문신, 무신 그리고 아래쪽에 남반이 있죠. 하급 관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내관, 그 내시들을 얘기하는
이것이 이제 남반이었다. 궁중 신부를 담당했고 설이 중앙관청의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설이, 군반은 이제 하급 장교, 그렇죠? 영리는 그 스테이션 말 바꿔주는 사람. 그리고 이게 또 빠진 것도 역관도 있죠. 통짜 빠진 것, 통역관.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 또 역시 중류 신분에 가까웠고. 그리고 이제 향리에 대해서 그 아래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이제 상층 향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향리. 자, 이 향리는요.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이 돼요. 자, 상층 향리는 뭐고 하층 향리는 뭐냐? 일단 향리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빗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 관원, 그러니까 그 골 수령이 있는 사또가 있는 곳에 가면, 자, 사또가 있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형틀에 묶여 있습니다. 누가? 죄인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얘기하죠.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저것이 안 되겠다. 매우 쳐라. 그러면 여기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매우 치랍신다 그러죠. 예의 그러면서 포졸이 때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옆에 있었던 사람들, 수령이 얘기하죠. 사또, 수령을 얘기하는 거, 지방관. 그러면 요쪽에 여봐라 이방, 예의하고 때리랍신다라고 하죠. 이방, 형방, 호방, 예방, 병방, 공방, 육방이에요. 요것이 그 향리입니다.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 향리.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성육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병호형 예공 부 봤죠? 그 부자 빼고 방자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그 육부가 있다면 지방에는 육방이 있는 거고 그들이 이 향리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향리가 이쪽에 있는 향리죠. 자, 이 향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그 호구를 담당하는 호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화에서 여봐라 이방 그러면 이방이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틀린 것 같죠?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일단 이방이 치면 안 되지. 형방이 쳐야지.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 향리, 고을 향리는 그 규모에 따라서 향리가 둘이 있을 수도 있고 셋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겸임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이면서 형방일 수 있고 이방이면서 호방일 수 있고 그렇게 겸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 있지. 아무튼 호방이 무엇을 합니까? 호구. 그럼 세금을 걷죠. 사또가 세금 걷어라 그러면 뛰어가요. 그럼 세금을 걷어옵니다. 이것이 향리예요. 그래서 하층 향리가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얘들이 그 실질적으로 이 고을의 힘을 가진 사람은 사또보다 향리, 이 호방들이 힘이 더 세죠. 왜냐면 얘들은 임기제예요. 임기. 그러니까 지방관은 몇 년, 한 5년 정도 파견이 되는 건데 얘들은 토착 세력이거든. 그러니까 그 동네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또가 세금 걷어와. 근데 내가 가서 좀 수탈을 했어요. 그래서 100원 받아와 그랬는데 50원 받아오고 100원 받아오고 200원 받아오고 100원은 내가 주머니에 있고 100원 줬어요. 그걸 그 백성이 가서 찔렀네. 그럼 수령이 매우 두드러 패겠죠. 아이고. 자, 이거 엄청나게 두드러 맞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이를 갈죠. 너 5년만 기다려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죠. 그때 가서 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에 힘을 가진 사람은 사또보다 향리 쪽이 또 강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실질적인 힘은 고을에 따라서 수령보다 강한 사람. 그러니까 지방관보다 강한 그 힘을 가진 향리들이 있었다. 오해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층 향리가 있고 하층 향리가 있는데 하층 향리는 구분이 됐다라는 거죠. 상층 향리는 이 향리 중에 우두머리, 호장이라든가 뭐 부호장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상층 향리인데 이들은요 신분을 바꿀 수가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과거 시험 봤다고 했잖아. 이 사람들이 과거 시험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거를 봐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상층 향리.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하층 향리라고 해요. 그렇다면 고려시대 향리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시간 투자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 자, 뭐가 틀리냐? 일단 토지를 하사받아요. 토지. 우리가 받죠? 무엇을 받죠? 외역전을 받아요. 국가에서 땅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습이 돼요. 그리고 일품군이라는 군대를 또 지휘할 수 있는 군사 지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품군은 일단 그 군역,
군인들이 막 전쟁 나갔을 때 이렇게 지휘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부역이면 그 노역, 그러니까 내 그 노역을 바치는 그런 군대를 지휘할 수 있었다. 아무튼 평민을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을 가졌던 게 향리예요. 그러니까 세습이 가능하니까 이 향리는 금수저지요. 고려 향리는 내가 태어나면 향리 아들로 태어났어. 그럼 나는 조금 있으면 향리가 돼요. 그러면 향리가 되면 국가에서 땅이 나와요. 그렇죠. 월급이 나오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 부분 시험을 보면 상층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향리가 조선으로 가잖아요. 조선으로 가면 이상해집니다. 조선으로 가면 일단 뭐만 남냐면 세습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가면 향리들이 완전히 그냥 부패 온상이 돼버립니다. 왜? 이때는 땅이 있잖아. 그리고 어느 정도 상층 향리면 귀족, 그러니까 품위 유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인데 조선으로 가면 세습은 되는데 월급은 없어요. 이렇게 짜증이 나죠. 내가 아버지가 향리야. 그럼 나도 향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쓰죠. 아,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받아도 되겠지. 그리고 수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탈을 하면서 뇌물을 받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조선 후기에 가면 향리가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이 이 조선시대 향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정한 대가 없이 세습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하게 되는 것이 향리.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귀족과 그 중류층을 봤어요. 중류층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이죠. 상층 양리 한번 보시면 호족 출신으로 호장, 부호장을 대대로 배출하는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층이고 그 아래 보시면 중앙관료와 집안은 통혼관계를 맺고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료로 진출이 가능했다라는 얘기. 자, 양과로 4번에 보시면 양민이 있어요. 자, 양민 보시면 일반 양민이 있죠. 일반 행정구역인 주군현에 거주했고요. 구성 보면 백정이 있어요. 일반 농민으로 양민의 대다수가 백정이다. 백정 농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왼쪽 날개 있는데 고려시대 향리나 군인처럼 특정한 직역이 없는 평민신분의 농민을 별도의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깨끗한 사람 백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자, 백정 농민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 아래 보시면 상인도 있죠. 상인. 농민보다 천시를 받았지만 상인도 있고 수공업자도 있고 그렇죠. 평민이에요. 다 양민은 평민이니까. 자, 자유민이며 과거 응시가 가능했죠. 과거 응시는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귀족이 될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는. 자,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서 151쪽에 보시면 조세공납 역의 의무를 담당했던 것이 일반 농민, 양민. 그렇죠. 자, 하층 양민은 그 특수구역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인가요? 저저번 시간인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향부곡 소민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지금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양민이면서도 양민에 비해 천시 받고 규제가 심했던 특수집단 이것이 하층 양민. 구성에서 보시면 향부곡소가 있는데 향부곡은 농업에 그렇죠. 소민은 수공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역진 역은 육로 그리고 진은 수로 교통에 종사했던 사람들. 역은 스테이션 말 바꿔주는데 진은 그 배 왔다 갔다 하는데 그쵸? 자, 그리고 신량 역천인이 있는데 말 그대로 신량 신분은 양인이고 역천 천역에 담당하는 사람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진척 뱃사공이 있어요. 제인 광대가 있죠. 화척 도축업자가 있죠. 이거 도축업자 백정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특징을 보시면 일반 양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거 금지했고요. 과거 응시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향부곡 소민은 과거 응시에 응시가 가능했다. 틀리죠. 그렇죠? 틀린 거예요. 과거 응시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국학 입학과 승려가 되는 것도 금지받았고 그리고 관리는 승진을 또 제한받기도 했던 것이 향소 부곡민. 자, 그리고 디귿번 보시면 고려 후기부터 점차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조선시대 이것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천민인데 천민에 대해서는 이제 노비죠. 노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노비. 고려 시대 때 노비를 알면요. 조선도 해결돼요. 그리고
고려 노비가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죠. 노비인데 출제가 된다. 전민 대부분 노비니까요. 노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노비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공노비가 있고 사노비가 있어요. 자, 공노비는요, 사노비는요. 자, 공노비는 그 이벽노비가 있고요. 이벽노비. 그리고 밖에서 나가서 살 수 있는 외거노비가 있어요. 사노비도 외거노비가 있고요. 주인과 함께 사는 솔거노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비는 누구냐면 이 솔거노비예요. 사노비면서 주인과 같이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주인이 야 돌쇠야 와서 마당 좀 쓸어. 그럼 네 그러고 쓸죠. 솔거노비예요. 솔거노비. 자, 주인과 동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벽노비는요. 그 관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관청에서 속해 있는 노비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죠. 이것은 주인과 같이 사는 노비. 이것도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보지요. 관청에서 그 말똥 치우고 이렇게 하는 노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벽노비, 공노비, 이벽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에 따라서 나뉘는 게 소유주, 공노비는 누구예요? 국가고 산노비는 개인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놈들이 있으니 이것이 외거노비예요. 외거노비는요, 밖에서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독립생활. 그러니까 출퇴근을 할 수 있었던 노비가 외거노비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오면 돼요. 왜요? 집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산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농업에 종사해요. 농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노비인데 외거노비예요. 자, 그리고 가족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에 대한 것은 자, 이렇게 밖에서 나가서 살 수 있는 거 좀 편하지요. 이들보다 편하죠. 그건 누구의 은덕이에요? 주인의 은덕이에요. 공덕. 그러니까 은혜를 갚아야죠. 그래서 신공을 납부합니다. 노비 신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한 대가를 내는 거예요. 1년에 뭐 포 몇 장, 뭐 이렇게 뭐 주인에 따라서 뭐 한 달에 뭐 포 몇 장 뭐 이렇게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또 노비가 노비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최상노비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노비예요. 그러니까 노비가 팔려가면 주인이 팔려가면 나도 팔려가는 노비. 멋있죠? 노비가 노비도 소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고 재산, 농사도 짓고 가정 뭐 이렇게 다 꾸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노비야 라고 얘기를 안 하면 저게 농민인지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 외형상 보면 농민과 비슷하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외거노비였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노비가 노비를 소유했다고 해서 이 외거노비가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이 노비는 노비일 뿐. 그래서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자, 151쪽에 양괄호 5번 천민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노비, 천민의 대다수고요. 동그라미 2번 노비의 종류죠. 공노비, 그리고 산노비예요. 자, 공노비는 이병노비, 외거노비가 있죠. 군중 관청에 거주하면서 자벽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 외거노비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신공을 납부하면 돼요. 자, 산노비는 개인의 소유지역. 그래서 솔거노비 여기 있죠. 주인과 함께 사는 노비. 자,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죠.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고 신공을 납부하고 재산 소유도 가능하고 신분 상승이 가능했지요. 그렇죠? 자, 특징에 보시면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돼서 상속, 증여, 매매가 가능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니은번에 보시면 신분세습인데, 자, 그렇다면 일단 고려 시대는 고려는요 노비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노비가 되는 그 신분을 결정하는 법이 있으니 그것이 일천직천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자,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자, 남자 노예예요. 자, 여자 노예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노비라고 써놨죠. 원래 남자 노예를 노라고 하고요. 여자 노예를 비라고 합니다. 합쳐서 노비라고 해요.
저는 그냥 편의상 헷갈리니까 노비라고 할게요. 여자 노비, 남자 노비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남자, 여자 둘 다 노비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노비가 되는 거죠.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남자가 귀족이에요. 너무 올렸나? 평민이에요. 양민. 자, 어머니가 천민이에요. 노비. 자, 이 자식은 뭐가 됩니까? 노비가 돼요. 왜? 일천즉천입니다. 한쪽이 천하면 즉시 천한 거예요. 한쪽이 천하죠? 노비. 그럼 천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이 거꾸로 노비인데 여자가 엄마 쪽이 양인이다. 역시 노비입니다. 일천즉천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고려시대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천하면 바로 천하니까 죄다 노비가 되고 노비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깨끗하게 합시다. 자, 이것도 노비고 이것도 노비예요. 그러면 노비가 되는 거 확실하지요? 확실하죠. 이건 양쪽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비, 남자 노비의 주인 A가 있고 여자 노비 B가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구 거예요? 누구야? 자, 솔로몬의 선택. 자, 반을 쪼개 나눠 가져.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노비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노비는 천자수모법에 의해서 어머니 소유주의 걸로 갑니다. 천한 자식은 어머니 걸로 귀속한다라는 법이죠. 그래서 어머니 B의 소유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53쪽을 한번 봐볼까요? 153쪽. 요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던 거예요. 고려시대 신분변동 2번의 사료, 하나, 둘, 세 번째 사료예요. 평양. 자, 일단 평양은 여기 이제 예전에 엄청 나왔고 지금도 간간히 출제가 되니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평양은 평장사 김영관의 집안 노비, 집안 노비니까 무슨 놈이에요? 사노비. 자,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농사에 힘쓸 수 있는 사람 부유하게 되었대요. 재산이 있어요. 외거노비죠. 그러니까 평양은 지금 사노비면서 외거노비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권세가 있는 중요한 길목에 뇌물 바쳐 천인에서 벗어나 신원 동정의 벼슬을 얻었다. 그의 처는 소감 지금 보면 뭐예요? 뇌물 바쳐서 천인에서 벗어났대요. 신분을 바꿀 수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의 처는 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 소유할 수 있었고 소감 왕언지 집안의 노비인데 노비래요. 자, 왕언지는 집안이 가난해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의탁하고 있었다.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이들의 주인이 지금 망한 거예요.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비의 집에 가서 지금 빌붙어서 살았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렇죠? 자, 평양이 후하게 위로해서 서울로 돌아가 권하고 길에 몰래 처남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양이 주인을 여기다 모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고맙다 그러죠. 근데 평양이 지금 보니까 내 처가 또 노비고, 나도 예전에 노비였고, 야 이거 봐라, 이거 지금 저거 죽이면 아무도 몰라. 그렇죠? 왜? 외영상 농민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몰래 천원과 함께 원지의 부처와 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돈을 막 줬어요. 그리고 좋은 데 가서 사세요. 그리고 보냈는데 가는 길목에다가 숨겨놓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주인이 없어졌으므로 계속해서 양민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다행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거노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일단 여기에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었어요? 신분이 바뀔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노비가 아니고요. 일부 노비가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고려 사회에. 자, 다시 페이지 151쪽으로 갑니다. 백성들의 생활 모습 2번이죠. 양거리 1번의 사회정책과 농민공동체. 자, 농민생활 앙정책. 그래서 기억번에 농번기의 자벽은 동원하는 거 웬만하면 금지했고요. 제시 조세와 부역을 감면해줬고 고리대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법정 최고 이유를 따로 정해놨고. 자, 동그라미 2번의 사회시설. 자, 흑창이 있죠? 누가 설치했어요? 태조. 그래서 뭘 계승한 거다? 진대법. 그렇죠? 그러니까 평시에 곡물 비축했다가 흉년 때 풀어가지고 사람들 빈민을 구제했었다. 자, 니은번 의창이죠. 의창 성종 때 흑창을 개창해서, 그렇죠? 흑창을 확대 개편한 것이 의창. 한 장 넘겨보세요. 자, 152쪽. 그래서 이제 나오죠. 고려의 진대법과 유사했다.
디귿번 보시면 상평창이 나오죠. 상평창은 성종 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개경과 서경 및 12목 요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따로 그냥 개경이 아니고 지방에다가 설치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애매한 문제였죠.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아래쪽에 화살표 오른쪽에 곡식의 가격이 쌀 때 사들였다가 비쌀 때 팔아서 가격을 안정시켰다. 리얼번에 제2부가 나오는데 광종 때 기금을 마련한 뒤에 이자로 빈민을 구제했다. 이거는 저번 시간인가도 봤지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동서 대비 원 환자 진료 및 빈민을 구휼했다. 그래서 원자 동그라미 치면 병원이잖아. 그렇죠? 이거 누구 때요? 문종 때. 문종 때 써놓으세요. 문종 때. 자, 해민국은 의약전담. 그래서 약국이잖아. 그렇죠? 구제도감, 구국도감. 자연재해가 발생했어요. 자, 홍수가 났습니다. 이재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재민을 돕시다. 모금하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해 발생 시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되었다가 이게 끝나면 이제 또 해체되는 예종 때 만들었던 그 구제도감, 구국도감이에요. 자, 동그라미 4번에 이제 향도인데 향도 같은 경우는 매향 활동을 했던 무리라는 뜻이 향도입니다. 그러니까 매향 활동은 또 뭐냐라는 건데 해안가야 해안가 이제 철썩 하잖아요. 해안가 쪽에다가 이 청년들이 가서 그 향나무를 묻어요. 그러면 이제 털썩하면 여기에서 이제 향이 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향을 맡고 저쪽에 미륵부처님이 누구예요? 그 미래의 부처님이죠.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오신다라는 거지. 이 향내음을 맡고 오실 거야. 그러면 현생에 힘든 우리들을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매향 활동이에요. 그래서 미륵부처.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불교 신앙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향 활동을 했던 무리가 이제 향도인데, 그러니까 신앙으로 발전을 했었던 것이 향도입니다. 자, 기억번 초기에 보면 매향 활동을 하던 불교 신앙 조직입니다. 그렇죠? 요 내용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향도의 기원은 무엇이냐? 예전에 그 김유신의 화랑도 이름이 용화향도였습니다. 용화향도. 그래서 용화향도의 이 향도, 이것이 이름이 기원이 돼가지고 이것이 고려에도 전해져 내려왔다. 요거 이제 파악 좀 해주시고요. 자, 초기에는 불교 신앙 조직으로 조직이 되었어요. 그 아랫줄 보시면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석탑 절을 지을 때 주도적 역할을 했었고, 니은번 후기에서 보시면 마을 공동의식을 주관하는 농민 공동체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고려 전기는 불교 신앙 그대로 갔지만, 자, 후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불교 신앙에 농민 공동체적인 성격이 띄고요. 그리고 조선으로 가면 이것에 무엇이 또 내포가 되냐? 민간 신앙까지 내포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가면 그냥 마을 청년회예요. 그래서 그냥 품앗이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렇죠?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싹 하는 그것이 이제 향도입니다. 그래서 이 향도에 대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최초로 신앙으로 발전이 됐었는데 고려 후기에 가면 이런 공동체적인 성격으로 갔다.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 조선의 향도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마을이 주관했던 모든 행사에 다 참여했다. 누가? 향도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양과로 2번의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인데요. 요것도 시험 잘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과 연계돼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조선. 자,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인데,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일단 기억번 해보시면 1부 1차제가 기본이에요. 충격이죠. 왜? 우리가 옛날에 그 드라마나 그런 거 영화 보면
막 일부 다처제인데요. 첩이 많고 아니에요. 고려 시대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원래 조선도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이제 바뀌는 거지. 아무튼 기억본 보시면 일부 일처제. 여자는 18세, 남자는 20세 전후에 혼인을 하는데 이게 아주 오래전 시험 나왔었어요. 이 나이를 바꿔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 나온다는. 자, 16세냐, 뭐 18세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안 나와요. 니은번 보시면 고려 초 근친혼이 성행했지요. 그래서 중기의 금지령을 내리긴 하지만 고려 말까지 계속 금친혼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려 시대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고려 시대에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결론만 얘기하자면 고려는 지금하고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어렵나요? 지금 안 어렵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조금 더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기 더 편할 수도 있는, 그렇죠? 뭐 그 고위 공무원이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틀려지죠. 그렇죠? 근데 하위 공무원 같으면 요새는 그 여성의 파워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공무원 합격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그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자,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상속, 자녀 균문 상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딸이잖아요. 내가 딸이야. 그러면 조선시대에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딸은 그 상속분을 거의 못 받든가, 그렇죠? 아니면 일부 조금만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1대1입니다. 고려시대는 1대1. 지금도 그렇잖아요. 상속분 1대1이에요. 그렇죠? 남자, 여자 그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들, 딸 똑같이 1대1로 상속받아요. 자, 여성의 지위,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다라는 거. 호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이 호주 되죠. 지금 우리도 호주가 됩니다. 자, 니은번 남녀 차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그러니까 출생 순으로 호적에 등재가 돼요. 지금도 그렇죠.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 지내요. 딸이 제사. 당연히 지내죠. 지금 우리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없으면 딸이 지내는 게 뭐가 어때요. 그렇죠. 리을번 상복제도도 친가와 외가가 똑같고요. 미음번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해서 처가의 세상, 처가살이.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처가살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되고 아무 문제 없다. 비읍번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 혜택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 음서 같은 경우는 외손자, 사위, 외손자 이렇게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받게 되는 건데, 아무튼 뭐 사위나 외손자나 뭐 그런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는 여성의 파워가 강했다라는 거죠.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을 세우잖아요. 내가 공을 세우면 우리 장인 장모님도 상을 받는 거예요. 공치사할 때 왕이 니네 장인 장모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성의 재혼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재간 여성의 자식도 사회 진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고려로 가다가 조선 전기까지 가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누가 지배를 하죠? 사대부, 신진사대부가 지배를 하는데 이 신진사대부는 뭘 공부를 했어요? 성리학. 성리학에는 뭐가 속해 있냐면 유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 사상이 팽배하다 보니까 그걸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전을 시키냐면 예학, 예절에 관한 학문, 그리고 보학. 보자는 앞에 족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학. 그러다 보니까 예학과 보학이 발전하면서 예학과 보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가부장적으로 갑니다. 자, 균문선송 안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선 전기에는 5분의 1을 더 줬다. 뭐 그 다 필요 없고 조선 후기에 가면 남자만. 여자는 뭐 어디 여자가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중에서도 장자가 상속하는 이런 거. 호주는 누가? 남자만 될 수 있어요. 남자. 왜 그렇죠? 이제부터 그 보학. 그래서 족부에 남자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올라가니까 남성 상위 시대가 되는 거야. 여자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올라가고 그 남자의 신분이 우리 집안의 모든 신분을 결정하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3품이면 우리 집안 3품 집안이에요. 그 남자 1품이면 우리 집은 1품 집안. 9품이면 9품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자가 최고인 세상이 돼버리는 것이 조선 후기예요. 출생순 호적 말도 안 되죠. 남자만 그렇죠. 남자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딸이 제사를 지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어디 딸이 제사를 지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로 그 아들이 지내야죠. 근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양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들 아들 양자를 드려가지고 양자가 제사 지내게 하고 처가살이 안 되죠.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하게 되지 거꾸로. 그리고 재혼한 여성 안 돼요. 여성의 자식 그럼 그 자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요. 문과에 응시를 못 한다거나 뭐 이런 제한들이 이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한 문제예요. 고려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라. OX 1번, 2번, 3번 쭉 가다가 여기에 장자가 상속했다. 뭐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런 내용 쏙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죠. 틀린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이 전통적인 시험 문제예요. 자, 법률과 풍속입니다. 자, 법. 고려시대 법은 어떻게 지냈느냐. 자, 당나라의 법을 참고를 했습니다. 당률을 적용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당나라 법보다 관습법, 그러니까 그 동네에 전해져 내려오는 법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지방관이 관습법에 의해서 재량권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 그렇죠. 동그라미 1번 기본법 당률을 참작했는데 그 아래 화살표에 보시면 대부분 관습법을 따랐다. 동그라미 2번 재판권인데 중요 사건 이외에 지방관이 판결합니다. 그래서 재량권을 행사를 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형벌, 중죄, 반역죄와 불효죄예요. 이 반역과 불효죄는 조선에도 똑같이 중범죄예요. 이 중범죄는 거의 뭐 사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범죄에 대해서 중범죄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보통 사형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에 대해서는 그 재판을 많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3인 이상이 보통 재판을 했어요. 이것도 하나 적어 두시고요. 3인 이상이 재판을 했고 그리고 사형을 때리게 됐다라는 거죠. 사형을 선고하게 되면 이때는 3심제를 꼭 할 수밖에 없었다. 3번 재판해라. 사람 죽이는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3심제도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은 태장, 도, 유, 사 해서 5형벌이죠. 최근 시험에 4형벌로 한번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4형벌. 그래서 4형벌이 아니고 5형벌이다. 그래서 왼쪽에 그 날개의 태장도 유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태, 볼기를 치는 매질, 장, 곤장형, 그리고 도, 징역형, 그렇죠? 태장도 끊고 유배, 사형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태를 치는 거죠. 그냥 묶어놓고 채찍으로 그냥 때리는 거. 이것이 태예요. 원래는 회초리로 탁탁 치는 게 태인데 이제 변질되고 좀 막 뚫어 패는 거죠. 장형은 아까 매우 쳐라 그럼 곤장, 그렇죠? 곤장, 볼기 이렇게 만든 거. 그러니까 볼기를 남자는 노출시켜 가지고 때렸고 여자 같은 경우 노출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물을 뿌려 가지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100대까지 때리는 것이 곤장이에요. 도형은 징역형이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 지방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유배는 그 평민을 유배 보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도 고위 관료 이들을 유배 보내죠. 사형, 사람을 죽이는데 지방관이 너 죽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배와 사형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특징 그 본문에서 동그라미 3번 형벌에서 디귿번 특징 부모상을 당했거나 70 이상 노부모를 봉양한 경우 형벌 집행을 보류할 수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상을 당했을 때는 7일 동안 휴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갔다 와라. 니네 엄마 죽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 상을 치르라고 7일 동안 휴가를 보낼 수 있었고 70 이상 노부모를 봉양한 경우 그러면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죠.
그러니까 봉양을 잘 하고 와라. 그래서 형벌의 집행을 보류할 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의 휴가도 있었고 보류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자, 동그라미 4번에 이제 장례와 제사. 정부는 이제 유교식 규범 보급을 했고 실제는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됐던 것이고 명절 정월 초하루 뭐 이렇게 있었다. 이걸 조금 지울까요? 이걸 조금 지우고 그 아까도 잠깐 했는데 귀향형 고려시대 귀향 말 그대로 그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지요. 그렇죠? 그래서 본관으로 돌아가게 하는 형벌이었다. 이것도 형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귀족 관료에게만 누가 건방지게 말이죠. 평민이 귀향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치적인 몰락을 얘기합니다. 다시는 중앙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끝났다. 그래서 귀족 관료에게 형을 때렸던 것이 귀향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제가 이렇게 써드릴까요? 시험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향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자, 페이지 하나 넘겨보시고요. 154쪽에 사료 나오죠.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인데 박유가 왕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박유는 당시의 재상입니다. 그래서 넘버 2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그러므로 청컨대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럿이나 관료들로 하여금 여러 처를 두게 하되 풍기에 따라서 처의 수를 제한하면 될 거 아니냐. 왜 왕은 여러 명의 처를 두고 우리는 첩을 못 두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아래에서 그 하나, 둘, 세 번째 마침 연등의 날 저녁 박유가 왕의 행치를 호위하여 따라갔는데 어떤 노파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첩을 두고자 요청한 자가 저놈의 능근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저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왜 그러지? 저 노인네가 치매가 왔나?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여성들이 저 영감탱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여성의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여자들이 무더기로 손가락질을 냈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 계속 읽어보면 재상들 가운데 그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많았으니 그렇죠.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결혼 안 하셔가지고 결혼하시면요 무서워해요. 안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죠? 안 사람이 이거예요. 권력순위 우리 집 권력순위 1번 안 사람이에요. 자, 결혼하면 알게 돼요. 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155쪽 넘어갈게요. 문제를 몇 개 봅시다. 1번 고려시대 신분계층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아봐라. 동그라미 1번 권문세족은 무신정균을 계기로 몰락하였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문벌귀족이 몰락하게 된 것이고 동그라미 2번 남반, 장류, 영리 등은 세습적으로 직역과 함께 토지를 물려받았다. 중류층이잖아요. 세습이 가능했죠. 동그라미. 자, 2번이 정답이죠. 3번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천민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천민이 아니죠. 양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생정구역 X. 그렇죠. 자, 동그라미 4번 솔건업이는 주인에게 일정량의 신공을 왜 바쳐요? 외건업이가 바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동그라미 정답. 자, 2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2번 문제. 고려시대 신분에 관한 건데 옳은 것을 찾아봐라. 기억번. 백정들은 농업의 종세. 백정농민이니까 오지요. 자, 니은번. 상인이나 공장들은 양인이었다. 농민, 상인, 수공업자. 다 양인이에요. 동그라미. 그렇죠? 자, 디귿번. 백정들은 잡업 등에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다. 백정은 농민이죠. 평민이에요. 응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X. 노비의 신분은 모계로만 결정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천즉천에 의해서 한쪽이 천하면 즉시 천하니까 X. 그래서 1번 기억 니은번이 정답이죠. 자, 그래요. 이 정도만 하고 우리가 조금 이제 사회편은 조금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문화편으로 들어갈게요. 쉬었다 합시다.